안녕하세요. 오늘은 단 한 번의 현금 입금으로 국세청 전화를 받게 된 어느 자영업자의 실제 사례를 통해 여러분도 겪을 수 있는 예고 없는 세무 리스크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서울 외곽에서 23년간 작은 식당을 운영해 오신 60대 초반의 자영업자 A씨는 최근 식당을 정리했습니다. 음식 솜씨 좋다는 말 한마디에 버텨온 세월, 그간 큰 돈은 못 벌었어도 손에 남는 돈은 차곡차곡 집 금고에 보관해 두셨다고 합니다. 그 금액은 약 8천만 원. 그런데 최근 예금 금리가 오르면서 이 돈을 그냥 둘 수 없다는 생각에 5천만 원을 통장에 한 번에 입금하셨습니다. 그날은 별일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날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엔 낯선 번호로 국세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A씨는 말했습니다. 내 돈을 내 통장에 넣었을 뿐인데 왜 조사를 받는 건가요? 도둑질한 것도 아닌데요. 이 상황이 납득되지 않던 A씨는 상담을 위해 저를 찾아오셨고, 이와 같은 상황이 요즘 얼마나 빈번하게 발생하는지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다는 사실에 저도 놀랐습니다. 현금 입출금에 대한 감시 시스템은 더 이상 특별한 사람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과 같은 일반 시민들, 그리고 자영업자들이 가장 흔히 마주할 수 있는 리스크가 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통계 수준의 관리가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움직이는 자동화된 데이터 감시 체계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불법 자금도 없고 사업도 정직하게 했는데 왜 나를 감시하죠? 라고 반문하십니다. 하지만 문제는 감시의 기준이 범죄자가 아니라 이상 패턴이라는 점입니다. 즉, 불법 여부가 아니라 시스템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이상한 움직임이 있으면 그 자체로 의심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이 때문에 정직하게 살고 있는 분들조차 예상치 못한 국세청의 질문을 받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A씨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5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한 번에 입금되자 시스템은 자동으로 고액 현금 입금으로 분류했고, 이 데이터는 금융정보분석원 FIU로 자동 전송되었습니다. FIU는 이 정보를 토대로 해당 거래가 자금 세탁 혹은 탈세와 관련 있을 가능성을 판단합니다. 이후 국세청, 검찰, 경찰 등 관련 기관으로 자료가 전달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이 모든 것이 은행 직원 한 명의 재량이 아닌 시스템에 의해 자동 보고된다는 사실입니다. 즉, 내가 창고 직원과 아무리 친해도 혹은 그냥 가족 돈인데요 라고 해명해도 시스템은 이미 보고를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이후의 상황을 수습하려면 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을 철저히 준비해야만 합니다.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럼 1천만 원씩 나눠서 입금하면 괜찮은 거 아닌가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반복적으로 쪼개서 입금하면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패턴 자체가 오히려 자금 세탁을 의도한 분산 입금으로 시스템에 포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의심거래보고 STR이라고 합니다. 이 STR 제도는 입금 금액이 작더라도 거래의 빈도나 방식이 평소와 다르거나 자금의 흐름이 불투명할 경우 은행이 자의적으로 판단해 보고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900만 원을 10번에 나눠 입금해도 또는 500만 원을 며칠 간격으로 반복해서 입금해도 STR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ATM으로 했으니 괜찮겠지. 혹은 모바일 뱅킹이면 추적이 덜 될 거야. 하지만 감시 시스템은 입출금 방식과 무관하게 작동합니다. ATM, 인터넷 뱅킹, 모바일 뱅킹, 창구 거래 현금이 오간 흔적이 있다면 모두 보고 대상이 됩니다. 특히 요즘은 AI 시스템이 평소 거래 패턴을 학습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일상적인 습관과 다른 움직임은 즉시 감지됩니다. 이제는 단순히 나는 떳떳하니까 괜찮아라는 말만으로는 부족한 시대입니다. 중요한 건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가가 아니라 시스템이 내 거래를 어떻게 해석하는가입니다. 그리고 그 해석이 오해로 이어지기 전에 우리는 사전에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이 영상에서 앞으로 알려드릴 내용은 바로 이 부분에 대한 해답입니다. 언제 어떤 거래가 감시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불필요한 의심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매우 구체적으로 다뤄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이 평생 모아오신 자산이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조사 대상이 되는 일을 막기 위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현실적인 정보들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분명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시고 주변 부모님이나 지인분들과도 꼭 공유해주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실제로 어떤 기준에 따라 감시를 받고 있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단순히 1천만 원 이상을 입금하면 무조건 문제가 생긴다고 알고 계시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복잡하고 정교한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이름은 바로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 즉 CTR입니다. CTR은 특정 기준 이상의 현금 거래가 있을 경우 금융기관이 자동으로 금융정보분석원, 즉 FIU에 보고하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2006년에 처음 시행되었을 당시에는 5천만 원 이상이 기준이었지만 2019년부터는 1천만 원 이상으로 기준이 내려왔습니다. 하루 동안 동일 금융기관에서 동일 명의로 입금과 출금 금액을 합쳐서 1천만 원을 넘기면 자동 보고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자동이라는 점입니다. 직원이 보고 여부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감지해 FIU로 보내는 구조입니다. 예전처럼 직원에게 이건 그냥 가족 간 거래예요 라고 설명하고 넘어갈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내가 설명하기도 전에 이미 보고는 끝난 뒤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단순한 금융거래 통계를 넘어섭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이 평소 입출금이 거의 없던 계좌에 갑자기 1천만 원을 입금하면 이 데이터는 단순 입금이 아니라 이례적 움직임으로 분류됩니다. 이 패턴은 FIU의 데이터베이스에 축적되고 이상 징후가 누적될 경우 국세청 등으로 이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금액만 기준이 되는 CTR은 그나마 단순한 기준입니다. 더 무서운 건 STR, 즉 의심거래보고제도입니다. 이건 금액 기준이 아예 없습니다. 예를 들어 300만 원을 계속 나눠 입금해도 혹은 500만 원을 반복해서 며칠 간격으로 입금해도 그 패턴이 이상하다고 판단되면 FIU로 보고됩니다. STR은 금융기관 직원의 재량도 포함됩니다. 즉, 시스템이 먼저 감지하고 직원이 확인해 이상하다고 판단하면 바로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판단은 절대 감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직원들은 관련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고 있으며 FIU에서 제공하는 내부 매뉴얼에 따라 움직입니다. 게다가 STR 보고를 소홀히 하면 금융기관은 제재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직원들은 상당히 보수적으로 대응하는 편입니다. 즉, 입금 금액을 작게 쪼개면 괜찮을 거라는 생각은 오히려 큰 착각이 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은 누가,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얼마를, 몇 번에 나눠서 입금했는지까지 모두 추적합니다. 같은 사람이 며칠에 걸쳐 비슷한 금액을 반복적으로 입금하거나 여러 계좌를 돌며 현금을 입금하는 등의 패턴은 STR 보고 가능성을 높이는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퇴직한 60대 남성 B씨가 자녀 결혼 자금으로 8천만 원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세무서에서 연락이 올까봐 하루에 900만 원씩 나눠서 10번 입금했습니다. 그런데 열흘도 안 되어 국세청으로부터 자금 출처에 대한 확인 연락이 왔습니다. 왜일까요? 단순합니다. 반복적이고 의도적인 회피 거래로 시스템이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유형은 요즘 특히 집중적으로 모니터링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법 자금 세탁이나 탈세를 시도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이러한 방식으로 거래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정상적인 자금 입금도 이들과 동일한 패턴을 보일 경우 의심 대상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중요한 것은 거래의 투명성입니다. 시스템은 단순한 금액뿐 아니라 거래의 맥락과 연속성을 함께 파악합니다. 따라서 내가 입금하는 자금이 어떤 이유인지, 어떤 흐름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증빙이 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요즘은 가족 간 증여나 생활비 송금 같은 정상적인 거래조차도 그 방식이 불투명하거나 설명이 부족하면 STR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현금으로 주고 자녀가 이를 곧바로 입금하면 이 흐름은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이상 패턴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왜 현금으로 주었나? 왜 직접 이체하지 않았나 하는 의문이 생기는 것이죠. 또한 이런 거래가 반복되면 국세청은 사실상 증여인데 증여세를 회피하려 한 것 아닌가라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국세청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가족 간 현금 거래 중 일부는 세무조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유형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알아야 할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내가 떳떳한 거래를 했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시스템이 이 거래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입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은 사람의 감정보다 훨씬 냉정하고 일관된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흐름을 얼마나 잘 설명할 수 있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전에 대응해야 합니다. 현금을 입금하기 전 이 자금이 어디서 왔는지, 왜 이 시점에 입금하는지, 혹시 나눠서 해야 한다면 어떤 이유가 있는지, 이에 대한 기록이나 메모 혹은 증빙 서류가 준비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 준비 하나로 불필요한 의심을 피할 수 있고 불안한 연락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무심코 한 번의 입금이 또는 습관처럼 반복된 작은 거래가 뜻하지 않은 조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이러한 시스템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스템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거래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현명한 대처 방법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돈의 흐름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시스템에 의해 모두 추적되고 기록되는 시대입니다. 이 흐름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에 맞게 준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현금 거래에서 불이익을 피하고 자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첫 걸음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현금을 입금하는 행위만으로도 의심받는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금융기관과 국세청이 실제로 어떤 거래들을 의심하고 어떤 행동에서 문제를 발견하는지 구체적으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상에서 무심코 반복해왔던 행동들이 어떻게 감시의 대상으로 바뀌는지를 이해하면 그만큼 실수도 줄이고 위험도 피할 수 있습니다. 우선 가장 대표적인 것이 분할 거래입니다. 많은 분들이 한 번에 넣으면 걸린다니까 여러 번 나눠서 입금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 바로 이 분할이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900만 원을 하루에 한 번씩 10일에 걸쳐 입금하는 경우 표면적으로는 CTR 기준인 1천만 원을 넘지 않았지만 반복적이고 일정한 금액을 나눠서 입금하는 행위 자체가 의심을 유발합니다. 이런 거래는 STR 보고의 대표 사례입니다. 금융기관은 이러한 패턴을 자금 세탁 가능성이 있는 형태로 간주합니다. 실제 자금 세탁 조직들이 한 번에 큰 금액을 입금하지 않고 여러 계좌에 분산하거나 반복 입금하는 방식을 쓰기 때문에 일반인이라 하더라도 유사한 패턴을 보이면 동일한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소득 대비 과도한 입금입니다. 예를 들어 신고된 월소득이 300만 원인 사람이 갑자기 한 달에 3천만 원씩 입금하거나 큰 금액을 여러 번 반복할 경우 시스템은 해당 금액의 출처를 자동으로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프리랜서나 소규모 자영업자처럼 소득 구조가 불규칙한 분들은 큰 금액을 입금할 때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거래 패턴의 급격한 변화입니다. 평소에는 소액 입출금만 하던 분이 갑자기 고액의 입금을 하거나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던 계좌에 갑자기 수천만 원을 입금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금융기관의 시스템은 고객의 과거 거래 이력을 AI로 분석해 이 사람에게 어울리지 않는 행동을 감지합니다. 예외적인 움직임이 감지되면 STR 보고 대상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네 번째는 거래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은행 창구에서 입금하려 할 때 직원이 이 자금은 어떤 용도인가요? 라고 물었을 때 그냥 좀 넣어두려고요라거나 가족한테 받았어요처럼 모호하게 답하면 직원 입장에서는 자금 세탁이나 탈세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입금자가 구체적인 서류나 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에는 STR 보고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섯 번째는 다수의 은행 이용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날 A은행, B은행, C은행을 순차적으로 돌며 각기 다른 계좌로 현금을 입금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과거에는 흔히 자산 분산이라고 여겨졌지만 지금은 오히려 자금 흐름을 숨기려는 시도 또는 탈세를 우려한 거래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특히 FIU는 금융기관 간의 정보를 통합적으로 수집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은행에서 어떤 거래가 일어났는지도 실시간으로 파악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거래들이 이상 패턴으로 분류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도 자체가 자금 세탁, 범죄 수익 은닉, 탈세 등의 금융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장치가 너무 정교하고 광범위하게 작동하다 보니 실제 범죄와 무관한 일반 시민들도 대상이 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법이 아니면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지금은 단순한 정직성보다도 거래의 방식과 흐름을 어떻게 보이느냐가 더 중요한 시대입니다.
시스템은 우리의 의도를 모르기 때문에 행동의 결과와 패턴만 보고 판단합니다. 특히 자영업자나 고령층의 경우 오랫동안 거래해온 방식에 익숙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장부 없이 운영하던 매장, 수기로 정리한 매출 기록, 계좌 없이 수령한 현금 등은 과거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이제는 이러한 습관이 그대로 이어질 경우 조사 대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최근엔 국세청이 가상화폐, 중고거래 플랫폼, 지역상권 소득까지도 정밀하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꾸준히 현금 거래를 해온 50대 여성의 경우 본인은 단순한 집안 정리 차원에서 불필요한 물건을 팔았다고 했지만 반복적이고 금액이 일정한 입금 패턴으로 인해 결국 소득 누락 혐의로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단순한 생활 속 거래도 감시 대상이 될 수 있는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설명 가능한 거래, 그리고 증빙 가능한 흐름입니다. 즉, 내가 어떤 자금을 언제, 어떤 목적과 이유로 입금했는지를 스스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 그에 대한 간단한 기록이나 증빙 서류가 있어야 안전하다는 뜻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몇 가지 실천적인 습관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현금을 입금할 때는 간단히라도 입금 사유를 메모해 두는 습관, 가능하면 계좌 이체를 활용하는 습관, 큰 금액의 현금 거래를 하기 전에 금융기관에 사전 문의를 해보는 것 등이 있습니다. 또 자금의 출처가 되는 계약서, 증명서, 세금 신고서 등은 평소에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자산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미리 알고 대비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급히 대응하려고 하면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내가 한 거래에 대해 정확히 설명할 수 있고 필요한 서류를 제시할 수 있다면 설령 조사 대상이 되더라도 간단한 확인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정직한 사람도 실수하면 의심받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우리는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하며 그 정보에 기반해 행동을 조심스럽게 선택해야 합니다. 무심코 지나쳤던 거래 하나가 평생의 신뢰를 흔들 수 있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내 거래 습관을 돌아보고 설명 가능한 구조를 갖춰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거래 유형들처럼 평범한 일상 속에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 의심받는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바로 자금의 흐름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 주의해야 할 거래 유형이 있습니다. 바로 명의를 우회하는 거래, 가족 간 현금 이동, 그리고 현금 거래를 고집하는 습관입니다. 먼저 명의를 우회한 거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흔히 가족 중 누군가의 명의를 빌려 자금을 송금하거나 입금하는 형태로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직접 돈을 주는 대신 배우자 명의의 계좌를 거쳐 자금을 전달하는 경우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족끼리인데 무슨 문제냐라고 생각하시지만 세무당국의 시각은 다릅니다. 실제로 최근 있었던 한 사례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퇴직 후 자녀 결혼 자금으로 1억 원을 지원하려던 한 60대 가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한 번에 입금하면 의심받을까봐 아내 계좌로 자금을 보낸 뒤 일정 금액씩 자녀 계좌로 나눠 송금했습니다. 이 과정을 몇 차례 반복한 결과 FIU에 보고되었고 결국 국세청으로부터 출처 확인을 요청받았습니다. 아버지 입장에서는 가족 간의 정상적인 지원이었지만 당국은 이를 명예 우회와 자금 세탁 가능성으로 본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생기는 이유는 명의가 바뀌는 순간 자금 흐름의 실제 주체와 용도가 불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가족 명의라고 하더라도 계좌 주인의 소득 내역, 기존 거래 이력, 생활 자금과의 연관성 등 모든 요소를 시스템이 따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금의 흐름이 복잡해질수록 의심받을 가능성은 더욱 높아집니다. 다음은 현금 거래 고집입니다. 여전히 많은 분들이 현금을 선호하십니다. 특히 자영업을 하시거나 은행 거래가 번거로운 고령층의 경우 현금 사용 비중이 높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현금이 다시 금융권으로 들어오는 순간입니다. 예를 들어 매출 대금을 현금으로 받고 이를 모아서 한 번에 입금하는 경우 시스템은 왜 처음부터 카드나 계좌이체가 아니었나? 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한 자영업자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전통시장에서 옷가게를 운영하던 50대 여성은 거래처와의 결제나 매출 대부분을 현금으로 받는 방식을 고수했습니다. 이 현금을 한 달에 한 번 정리해 은행에 입금했는데 반복적인 입금 패턴이 문제로 작용했습니다.
결국 STR 보고가 접수되었고 매출 자료와 세금 신고 내역을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녀의 입장에서는 평소 하던 방식이었고 누구에게 피해를 준 것도 아니었지만 시스템은 이러한 거래 흐름 자체를 불투명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한번 시스템의 의심으로 잡히면 이후 모든 거래 흐름이 면밀히 분석되는 구조로 이어집니다. 세 번째는 이중장부 또는 명예위장거래 의심입니다. 이는 자영업자분들에게 특히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를 개인 명의 계좌로 받거나 배우자나 자녀 명의로 입금받는 경우입니다. 세무서 입장에서는 이 과정 자체를 매출 누락 혹은 소득 축소의 시도로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일부 자영업자들은 거래의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일부러 계좌가 아닌 현금 수령을 고집하고 이를 사업용 계좌가 아닌 본인 개인 통장에 입금하기도 합니다. 이때 금액이 크거나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 FIU는 이를 이중장부 의심으로 보고 국세청에 통보하게 됩니다. 이러한 명의 위장 거래는 세무조사에서 자주 발견되는 대표적인 리스크입니다. 실제로 국세청은 최근 5년간 소득 누락이나 매출 미신고로 인한 과세 처분 중 상당수가 가족명의 계좌를 활용한 사례에서 적발되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단순한 실수나 가족 간의 거래가 왜 이렇게까지 위험해지는 걸까요? 핵심은 설명되지 않는 흐름 때문입니다. 자금의 출처, 목적, 경로, 사용 내역이 불분명하거나 제3자의 명의가 개입되어 설명이 꼬이기 시작하면 세무당국은 이를 의도된 은닉 혹은 탈세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그러면 아무리 가족 간이라도 현금으로는 거래하면 안 되는 건가요? 정답은 아닙니다. 현금 거래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거래가 언제, 누구로부터, 어떤 이유로 이루어졌는지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현금 500만 원을 줬다면 간단한 차용증을 써두거나 생활비 송금이라고 계좌 이체를 통해 남겨두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식입니다. 또한 세법상 일정 금액 이상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단순한 생활비 지원이라 하더라도 그 총액과 빈도에 따라 세무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족 간 거래일수록 더 투명하고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거래 전후로 간단히 메모를 남기는 습관도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3월 10일 자녀 결혼준비금 1천만 원 지원이라는 식의 문구만으로도 훗날 자금 출처 소명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입금 시 은행 직원에게 사유를 설명하고 간단한 계약서나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STR 보고를 예방할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신뢰할 수 있는 흐름을 만드는 일입니다. 돈이 오간다는 사실보다 그 흐름이 누구를 통해 어떻게 이루어졌고 어떤 의미를 갖고 있었는지를 명확히 해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거래 방식은 물론 전달 과정에서도 최대한 투명성을 갖추는 것이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하고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더 명확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이제는 그냥 그랬어요라는 말로는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습니다. 준비된 한 줄의 기록이 조사로부터 여러분을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국세청으로부터 자금 출처 확인 전화를 받는다면 많은 분들이 우선 당황하시게 됩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왜 나한테 전화가 오지? 하고 겁부터 나게 됩니다. 특히 고령의 부모님 세대는 이런 전화를 받았을 때 더 큰 불안에 휩싸이게 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상황은 얼마든지 간단히 정리될 수 있고 반대로 불필요하게 복잡해질 수도 있습니다. 우선 가장 흔히 발생하는 실수는 당황해서 엉뚱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인이 잠깐 맡긴 돈이에요 라는 말은 오히려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듭니다. 국세청은 그 지인이 누구인지, 무슨 이유로 맡겼는지, 차용증은 있는지 등을 추가로 확인하게 됩니다. 이처럼 한마디의 말이 더 많은 질문과 의심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흔한 실수는 무작정 사과하고 인정해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랬습니다. 실수였습니다라는 말은 때로는 자금의 불법성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조사관 입장에서는 이 말이 사전 인식이 있었던 고의적 거래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세 번째 실수는 혼자 해결하려는 태도입니다.
전문가의 도움 없이 담당자와 직접 통화하거나 무턱대고 세무서를 방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본인이 의도하지 않은 진술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세청과의 모든 통화와 대화 내용은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이후 해석에 따라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실수는 관련 없는 서류까지 무분별하게 제출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혹시 도움이 될까 해서라며 여러 통장 내역, 부동산 서류, 가족 계좌 자료 등을 함께 제출하면 오히려 조사의 범위가 넓어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자금 출처 확인이었지만 이후 세무조사로 확대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와 함께 종종 발생하는 또 하나의 실수는 그냥 내고 끝내면 되지라는 태도입니다. 성급하게 세금을 납부하거나 합의금을 지불하고 마무리하려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나중에 되돌릴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금의 성격이 증여인지 차용인지 상환인지에 따라 세금의 종류와 부담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 후 결정해야 합니다. 전화로 모든 걸 처리하려는 태도 역시 주의해야 합니다. 국세청 담당자와의 통화 내용은 내부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단순한 오해로 말이 달라질 경우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통화 이후에는 반드시 확인 메모를 남기고 필요한 사항은 문서로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경우입니다. 왜 나한테 이러느냐, 내가 범죄자냐라는 식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조사관 입장에서 비협조적인 태도로 인식될 수 있고 그로 인해 더욱 면밀한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조사관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원활한 소명이 훨씬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람직한 대응은 무엇일까요? 첫째,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겁니다. 어떤 계좌에서 어떤 날짜의 거래를 문제 삼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조건 모든 계좌 다 보셔도 됩니다라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필요한 정보만 정확히 응답해야 합니다. 둘째, 즉시 답변하지 말고 정확히 확인한 후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라고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금의 출처와 흐름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며 불필요한 실수를 피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됩니다. 셋째,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입니다. 자금의 성격에 따라 어떻게 소명할지, 어떤 문서로 증빙할 수 있을지, 향후 어떤 방향으로 상황이 전개될 수 있을지를 전문가가 함께 분석해 줍니다. 단순한 자금 출처 확인이라고 방심하지 말고 철저하게 대응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넷째, 소명 자료는 가능한 한 명확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이라면 퇴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이체 내역을 함께 정리해두고 상속금이라면 가족관계증명서와 유언장 또는 상속협의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것은 설명 가능한 흐름이 전제돼야 하며 구체적인 증빙이 가장 확실한 방어 수단이 됩니다. 다섯째, 모든 대화와 연락 내역은 꼼꼼히 기록해두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어떤 날짜에 어떤 내용으로 전화가 왔는지, 누구와 통화했는지, 담당자의 이름과 연락처, 요청받은 자료는 무엇이었는지 등을 메모로 남겨두면 혹시 모를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침착함입니다. 의심 거래로 분류되었다고 해서 모두가 조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단순한 자금 출처 확인은 그 목적이 단순 명확한 흐름을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인의 거래가 투명하고 관련 증빙이 있다면 당황하거나 겁먹을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조금만 더 준비하면 충분히 설명할 수 있고 오해를 바로잡을 수 있는 상황에서 성급하거나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가장 큰 위험 요소입니다. 준비된 자세와 정확한 정보는 세무당국과의 모든 소통에서 가장 큰 무기가 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이미 중요한 첫 단계를 밟고 계신 겁니다. 이 정보들이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꼭 기억해 두시고 혹시 주변에 유사한 상황을 겪는 분이 있다면 꼭 함께 공유해 주세요.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면 국세청이나 금융기관의 연락 자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지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단순히 대응만 잘한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처음부터 이상거래로 분류되지 않도록 거래 습관 자체를 바꾸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예방 전략은 생각보다 다양하고 간단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거래의 투명성과 기록의 명확성입니다. 가장 먼저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국세청의 상담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상담센터 126번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세금 관련 질문뿐 아니라 현금 입출금 관련 사전 문의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목돈을 전달하려고 할 때 그 방법이나 형식, 세무상 주의사항에 대해 미리 문의하면 불필요한 걱정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 부모님 세대는 이런 상담 서비스를 잘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은데 단 한 통의 전화로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세법 해석 사전 답변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조금 더 복잡한 상황에 활용하기 좋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 간 현금 증여가 의심될 수 있는 상황에서 미리 국세청에 서면으로 질의하면 이에 대해 공식적인 해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 답변은 향후 세무조사 시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며 납세자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홈택스나 가까운 세무서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세 번째는 은행 거래 전 사전 고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입금할 때 아무런 설명 없이 거래를 진행하지만 고액의 현금을 입금할 경우에는 사전에 직원에게 자금의 용도를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잔금, 상속금, 퇴직금, 보험금 등이라면 관련 계약서 사본이나 수령 내역을 함께 제시하면 STR 보고를 피할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은행 직원 입장에서도 서류가 명확하면 불필요한 의심 없이 업무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거래 기록을 남기는 습관입니다. 예를 들어 1년 전에 받은 퇴직금 5천만 원을 입금할 경우 해당 시점의 퇴직 증명서, 급여 명세서, 이체 내역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간단한 메모라도 남겨두면 큰 도움이 됩니다. 2024년 1월 10일 퇴직금 정산 후 잔액 입금이라는 한 줄의 기록이 추후 자금 출처 소명에 있어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계좌 이체를 적극 활용하는 것입니다. 현금을 직접 건네는 방식보다는 가능한 한 이체를 통해 자금이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가족 간 거래에서는 이체 메모란에 생활비, 결혼준비금, 의료비 등 용도를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금 전달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간단한 차용증이나 영수증을 함께 작성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 이는 향후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는 가장 실질적인 방법입니다. 여섯 번째는 현금 영수증의 철저한 발급입니다.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도 고액 현금 결제 시에는 반드시 현금 영수증을 요청해야 합니다. 병원비, 학원비, 가전제품 구매, 고급 외식 등에서 현금으로 지출할 일이 있다면 영수증을 챙겨두는 습관을 들이세요. 국세청 홈택스에는 연말정산용 현금 영수증 내역도 자동으로 집계되므로 자금의 흐름을 설명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일곱 번째는 정기적인 거래 내역 점검입니다. 최소 6개월에 한 번씩은 본인의 통장 입출금 내역을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입금과 출금의 출처가 명확한지, 패턴의 이상은 없는지, 가족 간 자금 이동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등을 정리해 보면 문제가 생겼을 때 훨씬 쉽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명의 계좌로 자주 자금을 보내는 경우 그 명목과 목적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7가지 예방 전략은 모두 기본적인 원칙에 기반합니다. 바로 설명 가능한 흐름을 만드는 것입니다. 어느 한순간 국세청이나 금융기관이 연락을 해오더라도 이 돈은 어디서 나왔고 어떤 이유로 입금한 것이며 관련된 문서나 증빙은 여기 있습니다라고 바로 제시할 수 있다면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전 준비는 비단 당장의 불안감을 줄여주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가족 간의 오해를 방지하고 자산의 흐름을 명확히 해 향후 상속이나 증여 과정에서도 법적 분쟁을 막을 수 있는 기초가 됩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정리된 거래 기록은 연말정산이나 재산세 신고 등 다양한 세무 상황에서도 유용하게 활용됩니다. 이 시대는 돈의 흐름이 곧 신뢰의 흐름이 되는 시대입니다.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보다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떤 경로로 운영해왔는지가 훨씬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됩니다. 이제는 숨기기보다는 보여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시대입니다. 누구보다 먼저 알고 준비하신 여러분은 이미 자산을 지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갖게 된 셈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정보를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이 불필요한 오해나 조사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여러분뿐 아니라 부모님이나 자녀 세대와도 꼭 나누시길 권합니다. 특히 고령층 부모님들은 이런 시스템과 규정을 잘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함께 알아야 함께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단순히 정보를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실천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자산을 지키는 힘은 지식에서 출발하고 준비에서 완성됩니다.